내란의 죄입니다. 내란죄. 조문을 한번 봅시다. 조문 87조입니다. 대한민국의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 권력을 배제하거나 그 다음 국헌 문란 목적이죠. 네, 내란죄는 목적범위 됩니다. 국헌을 문란할 목적, 국가의 헌법 질서를 문란하게 할, 즉 어지럽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 다음 구분에서 처벌합니다. 그리고 구형법 상의 조문을 한번 봅시다. 구형법 각주 61번 내려서 봅니다. 구형법에서는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 다음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 예, 국토 참절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식 한자입니다. 참절한다는 것은 이게 이제 우리가 좀 뭐 알 수 없다. 그래서 국어적으로 바꾼 게 위로 올라가서 다시 80조 보시면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 권력을 배제한다. 이런 게 국토를 참절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조문을 계속 보시면 1호 수계입니다. 수계. 그렇죠. 수계를 뭐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우두머리죠.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입니다. 사형 무기. 그렇죠. 지금 현재 내란죄 요즘에 1년의 사건에서 수계가 누군지는 알겠죠. 어휴, 네, 사형 무기입니다. 그 다음 2호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중요 임무 종사자입니다. 대표적으로 현재로서는 전 국방부 장관 중요 임무 종사자입니다. 사형 무기 5년 이상입니다. 살인죄하고 법정형이 같습니다. 살인죄랑. 그리고 계속 보시면 후문 있죠. 이문에 밑줄 한번 끊어놓습니다. 살상 밑줄 끊어놓습니다. 왜 밑줄 끊는지는 조금 이따 알게 됩니다. 살상하거나 파괴,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중요 임무 종사자와 마찬가지로 사형 무기 5년 이상입니다. 그리고 3호 부화 수행하거나 단순 폭동 가담자는 5년 이하입니다. 그럼 부화 수행이 뭐냐? 한자적인 표현이죠. 각주 62 내려가서 봅니다. 부화 수행. 다른 사람의 주장에 이끌려서 그냥 따라하는 겁니다. 그냥 그죠? 막 따라가는 거 부화 수행입니다. 그리고 위로 올라서 89조에서는 미수범 처벌 규정이 있고 90조로 봅니다. 표제에 밑줄 끊어놓습니다. 예비, 음모, 선동, 선전. 네, 내란죄는 예비, 음모, 선동, 선전 다 처벌하는 규정이 있고 두 문자 기억나죠? 물려시 내외 모 신의 간일. 바로 물려시 내외 할 때 내란죄하고 내란 목적 살인죄는 예비, 음모, 선동, 선전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91조로 봅니다. 국헌 문란의 정의입니다.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을 하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1호, 2호 둘 중에 하나에 의하면 됩니다. 그러면 1호 헌법 또는 법률이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국헌 문란 목적입니다. 그리고 2호 봅니다. 요게 요즘에 좀 이제 이게 또 문제될 겁니다.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밑줄 끊어놓습니다. 국가기관. 헌법에서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해서 전복 또는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그러면 조금 이따가 이제 요때 보게 될 겁니다. 바로 광주 시민들의 이 시위 조직이죠. 국민들을 지금 2호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으로 볼 수 있을까? 어떤가요? 국민들입니다. 국민들은 헌법의 수호죠. 헌법의 수호자입니다. 국민들이 여럿이 모여가지고 결집됩니다. 그러면 이 국민들의 뭐 시위나 그죠 집회를 강압적으로 진압합니다. 그럼 이게 국헌문란 목적일까? 어떤가요? 모르겠다는 겁니다. 아직 공부를 안 해가지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냥 좀 깊게 보자는 겁니다. 혹시나해서. 그럼 요거 국가기관 안에 바로 조금 이따 요 그림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바로 시민들의 결합체죠. 국민들의 결합체는 요 국가기관으로 볼 수 없습니다. 시민들의 요 같은 그 결합체 있죠. 국민들을 헌법에서 설치된 국가기관으로는 볼 수는 없습니다. 곧 보게 되고 그 다음에 1호, 2호입니다. 지금 91조 국헌문란 목적에서 1호, 2호. 1호, 2호죠. 요거 예시적 규정일까요? 한정적 열일까요? 요것도 옛날에 문제된 적이 있습니다. 거기 살짝 적어놓으면 1호, 2호 앞에 예시적 규정 아닙니다.
예시적 규정이 아닙니다. 즉 예시적 규정으로 보게 되면 국헌문란 목적에서는 1호, 2호 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더 포함이 될 수 있잖아요. 왜? 이건 그냥 예를 들어 둔 것에 불과하니까. 그렇죠. 1호, 2호 말고도 국헌문란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법원은, 고등법원은 예시적 규정으로 봤습니다. 그러나 바로 대법원은 예시적 규정으로 안 봤습니다. 이것도 출제가 어렵게 나온다면 바로 90조 1호 2호는 예시적 규정에 해당한다. 틀린 지문이 되고 한정적 열거입니다. 딱 1호 2호에 한정됩니다. 그러면 90조 1호 2호를 벗어나는 것은 국헌문란 목적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91조입니다. 91조. 국헌문란 목적으로 볼 수 없습니다. 또 이거 예시적 규정 아니고 곧 이제 보게 되고. 그럼 밑에 네모 1번 봅니다. 내용 보시면 91조 2호에 의하면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권한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을 국헌문란 목적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권한행사를 불가능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기관을 제도적으로 밑으로 한번 쭉 꺼놓습니다. 영구적으로 폐지하는 경우, 즉 국무총리를 아예 없애버린다든지 그런 그 기관 자체를 그 영구적 폐지하는 경우만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밑줄 쭉 꺼놓습니다. 사실상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드는 것. 제도 자체는 그대로 뒀지만 뭐 국무총리나 국무위원들의 심의 의결권이죠. 국무회의에 가가지고 심의하는 권한 있죠. 그런 것을 아예 권한을 행사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겁니다. 사실상 상당한 기간 기능을 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도 여기서 말하는 권능 행사가 불가능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네모 2번입니다. 내란죄의 폭동입니다. 그렇죠.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해야 되고, 이 폭동 의미 보시면 내란죄의 구성 요건인 폭동 내용으로서의 폭동의 내용은 폭행이나 협박입니다. 물론 이미 우리가 고만 적이 있죠. 가장 넓은 의미에서 최광의의 폭행이나 협박입니다. 다시 한번 복사합시다. 우리가 폭행죄 고말 때 본 적이 있죠. 바로 최광의의 폭행은 일체의 유형력 행사입니다. 사람이든 물건이든 대상을 불문합니다. 물건에 대해서도 힘을 쓴다. 폭행이 됩니다. 이게 내란죄, 소요죄 이런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광의의 폭행 뭐였습니까? 사람에 대한 직간접적인 유현역 행사입니다. 바로 공무집행 방해죄의 폭행, 그리고 또 강요죄의 폭행이 광의의 폭행이고, 그리고 세 번째, 협의의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입니다. 바로 폭행죄의 폭행이 협의의 폭행이고, 네 번째, 체협의의 폭행은 반항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케 할 정도로서 강도죄나 강간죄의 폭행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반면 지금은 이제 내란죄입니다. 내란죄는 가장 넓은 의미. 그래서 봅시다. 내란죄 구성요건의 폭동 내용으로서의 폭행 협박은 일체의 유현역 행사입니다. 사람이든 물건이든 대상을 가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외법심을 생기게 하는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는 밑줄 쭉 꺼놓습니다. 최광의의 폭행 협박입니다. 가장 넓은 의미에서 폭행 협박을 말하는 것으로, 그 다음에 좀 더 자세히 보자는 거죠. 신규 다음부터 가로 열고 이를 준비하거나 보조하는 행위를 전체적으로 파악한 개념 가로 닫고. 따라서 이와 같은 폭동을 준비한다든지 또는 보조하는 거죠. 준비나 보조도 폭동에 포함시켜버립니다. 가장 넓은 의미에서의 준비나 보조도. 그리고 물론 그 정도는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은 있어야만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네모 3번 기수시기 봅니다. 언제 기수냐? 내란죄는 국토를 참전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행위로서 다수인은 결합하여 위와 같은 목적으로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행 협박, 즉 폭동을 하게 되면 기수입니다.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동, 목적 달성 여부는 이와 무관한 것으로 해석된다는 것. 그렇죠. 따라서 정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실패합니다. 정권 장악에는 실패합니다. 그러나 이미 탱크나 장갑차를 몰고 그렇죠. 청와대를 향해서 돌진하죠. 그럼 그 자체가 이미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동을 한 것이고, 87조에서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 맞죠? 그럼 바로 기수입니다. 그래서 실패한 쿠데타도 내란죄는 기수입니다. 그렇게 해서 봅니다.
무관한 것으로 했을 때므로 다수인이 한 지방의 평온을 해야 할 정도의 폭동을 하였을 때 이미 내란의 구성 요건은 완전히 충족된다. 이게 기수죠. 그리고 밑줄 끊어줍니다. 상태범. 네, 내란죄는 상태범이 됩니다. 매우 중요하죠. 계속범이 아닙니다. 계속범이 아니고 상태범이 됩니다. 그럼 상태범이 된다는 것은 기소된과 동시에 종료되는 겁니다. 종료되고 여기서 좀 더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판례 통해 가지고. 그 다음 네모 4번입니다. 주요 판례 1번, 2번. 네, 1번. 내란죄의 경우에도 국헌 문란의 목적을 가진 자가 도안이죠. 전두환. 그러한 목적이 없는 자 체규합니다. 국군문란 목적 없는 자를 이용해 가지고 바로 군병력을 동원해 가지고 강압했죠. 어떻게?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 선포해 버립니다. 비상계엄 전국 확대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바로 체규하는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왜? 이렇게 되죠. 보시면 네, 전두환입니다. 강압 외폭합니다. 강압해가지고 체규하가 이제 비상계엄을 전국 확대 선포. 확대를 바로 의결하고 선포하게 한 겁니다. 그럼 먼저 실제로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 선포하는 겁니다. 이게 앞으로 내란죄의 폭동에 해당한다. 물론 폭동 중에서도 폭행이나 협박 중에서도 협박에 해당합니다. 그런 건 좀 더 자세히 볼 것이고 여기서 그럼 체규하는 내란죄로 처벌될까요? 네, 내란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바로 87조의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 필요합니다. 근데 체규하는 국헌 문란 목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체규하는 내란죄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구성하지 않습니다. 뭐 적법 행위에 대한 기대 가능성이 없어 책임이 조되는 게 아니고 아예 국헌 문란 목적이 없다. 목적이 없다는 것은 구성요건에 해당성이 없는 것이고 그렇다면 바로 전 씨는 어떻게 되나요? 네, 내란죄의 교사범이 되느냐 아니면 간접 전범이 되느냐. 예, 우리는 이미 제한적 종속 형식을 공부했고 적어도 교사범이나 방조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정범이 실행차수하여 고의범의 구성요건에 해당성하고 위법성 인정돼야 됩니다. 근데 지금 아예 구성요건 해당성조차 인정 안 되죠. 그러면 전 씨는 교사범 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러면 간접전범이 되겠느냐. 34조 1항의 우리는 X올과 더하기 의사지배 이게 간접전범 승리 요건이고 어느 행위로 인하여 X 처벌되지 아니하거나 또는 과실범 바로 체규하는 이와 같은 행위를 통해서 구속요건에 해당성이 없으니까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의사지배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교사범이 X면 의사지배는 O가 되잖아요. 이게 X면 이게 O입니다. 그러면 전 씨는 내란죄 간접전범이 됩니다. 따라서 내란죄도 바로 강제추행자하고 마찬가지로 간접전범 형태로 범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지금 박스의 1번입니다. 간접전범 형태로 이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요즘 사건으로 또 뭐 미리 섣불리 얘기하기 못하지만 그 특전사 이제 그 군인들 있죠. 이번에 국회 쪽으로 진입했던 내란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 참 고민입니다. 물론 나중에 판결이 나와봐야 되겠지만 적어도 그 병사들은 그죠 특전사 그 병사들은 그냥 상부에서 지시했고 그냥 따랐다. 내막을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냥 지휘 계통에 따라서 움직였으니까. 그러면 옛날에 전시 사건에서처럼 광주에 투입됐던 특공대들처럼 국헌 문란 목적이 없다. 국헌 문란 목적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수 있죠. 그러면 구성 요건에 해당성이 없습니다. 내란죄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구성하지 않는다. 물론 상관의 적법한 명령에 의한 행위는 20조 정당 행위죠.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적법한 명령에 따른 행위는. 근데 문제는 아예 이 병사들은 국헌 문란 목적이 없다면 아예 구성 요건에 해당성이 없습니다. 구성 요건에 해당성이 없다는 거.
그리고 2번 판례 봅니다. 내란 행위자에 의해서 애초에 계획된 국군문란 목적을 위하여 행하신 일련의 폭동 행위는 그렇죠. 그러면 내란죄를 범하기 위해서는 폭동이 단 한 차례 걸칠까요? 적어도 경우에 짧게는 몇 개월, 길게는 몇 년 동안 계속 이루어질 수 있죠. 그러면 이 폭동은 여러 차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수재일까요? 일제일까요? 계속 봅니다. 일련의 폭동 행위는 단일한 내란죄 구성 요건을 충족하는 겁니다. 이른바 단순 일제입니다. 단순 일제입니다. 포괄 일제가 되는 게 아니고 단순 일제로 봅니다. 단순 일제. 97년도 전화제 판결이고 그 다음 제2항 내란 목적 살인죄입니다. 88조 정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리 배제하거나 국군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사람을 죽이면 사형 무기입니다. 물론 예비 혐오 선동 선전 처벌 규정이 있고 바로 밑에 박스 판례입니다. 로마서 1번 내란의 실행 과정에서 폭동 행위에 수반합니다. 수반해가지고 개별적으로 발생한 살인 행위는 내란 행위의 한 구성 요건 요소로 이룹니다. 그래서 살짝 적어 놓습니다. 87조 2호입니다. 내란 행위의 한 구성 요소 87조 2호입니다. 아까 중요 임무 종사자 그 다음에 살상, 파괴, 약탈을 실행한 자도 마찬가지로 사형 무기 5년 이상이죠. 거기서 살상에 밑줄 끊었습니다. 사람을 죽인다는 거 내란의 구성 요소입니다. 이에 따라서 폭동의 수반하에 발생한 살인은 내란죄만 성립하면 됩니다. 이 말은 별도로 내란 목적 살인죄는 별도로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로마자 2번 봅니다. 특정인 또는 일정한 범위 내의 한정된 집단에 대한 사례가 예를 들어서 특정인 대통령을 죽인다든지 또는 한정된 집단 국무위원을 죽인다든지 그렇죠. 한정된 집단에 대한 사례가 내란 와중에 폭동에 수반하여 일어난 게 아니고 그것 자체가 의도적으로 실행됩니다. 의도적으로 쟤들 죽여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이거는 내란 목적 살인의 별죄를 구성하게 됩니다. 내란죄와 별도로 내란 목적 살인의 별죄를 구성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놓고 그래 요 기까지는 우리가 평소에 공부하는 거죠. 이제 요 사건 전시 사건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어떤 그 대한민국의 전직 대통령들은 대한민국의 법 발전에 매우 기여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미래에 대한 발전 그런 게 아니고 법 발전입니다. 보겠습니다. 바로 전시 사건이죠. 79년 12.12 사태입니다. 군사 반란이 일으켜가지고 고위공직 그리고 대한민국의 정보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국 수습 방안들 그리고 예비 검소부터 해가지고 정치활동 규제도 쭉 이어가죠. 그러면 얘들도 전부 다 내란죄입니다. 국군문란 목적으로 폭동하는 거 맞고 이것도 내란죄 성립합니다. 또 요거죠. 비상계엄 전국 확대입니다. 이것도 국군문란 목적 맞을까? 그러면 요 부분 이제 자세히 보겠습니다. 우리는 막연하게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 선포하는 것은 내란죄 폭동에 해당한다. 이렇게 봤지만 좀 더 자세히 봅시다. 이제 만약 이게 교재는 없죠. 요거 필요하면 사진을 한번 살짝 찍어도 됩니다. 휴대폰으로. 일단 요와 같은 내용들을 보기 전에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도 출제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우리가 평소에 공부할 때 모든 분쟁을 법으로 해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죠. 그게 뭡니까? 사법자재론입니다. 사법자재론. 사법자재론. 그렇죠. 사법은 좀 자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친구들하고 야, 이 세상에 하나님이 있냐 없냐? 하나님이 있다고. 야, 그러면 우리 내기할까? 법원에 가자. 법원에 민사법원에다가 바로 신의 존재 확인서를 제기합니다. 진짜 신이 있는지 확인의 소를 제기하면 바로 기각입니다. 왜냐면 이거는 법원이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종교적이고 믿음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사법부가 모든 분쟁을 해결하지는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사법자재론이 등장된 우리 혐의사건 판례가 뭡니까? 조영남 사건이잖아요. 조영남이가 바로 대작가에게 그림을 그리도록 하고 자기는 추상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했죠. 그리고 조영남 씨가 자기 이제 자필로 서명해가지고 이렇게 그렇죠. 이런 거 찍고 팔았잖아요. 이게 사기죄가 되느냐? 결국 사기죄는 되지 않는다. 미술계 영역에서 판단될 부분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아무튼 사법자재론이고 이걸 봅시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라든지 확대하는 행위는 통치 행위가 됩니다. 통치. 따라서 고도의 정치적, 군사적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누구에게도 일견 한번 쓱 봐가지고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것으로 명백하게 뭐 이게 위헌이다 인정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몰라도 그러하지 아니한 이상 계엄 선포 요건 구비를 했는지 여부 그리고 뭐 전시 사병 기타 이에 준하는 비상 사태가 되는지는 우리 법원이 심판하기 좀 어렵다는 겁니다. 통치 행위니까 고도의 정책적 판단. 따라서 그리고 계엄 선포 당부당을 판단할 권한이 사법부에는 없습니다. 이것도 좀 알아두면 됩니다. 즉 한정적입니다. 한정적이지만 원칙적으로는 판단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요 파란색 비상계엄 선포나 확대가 국헌문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행하여진 경우에는 법원은 그 자체가 이거죠. 범죄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심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법원이 판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고도의 통치 문제니까. 그러나 예외적으로 그게 국군문란 목적으로 이용된 경우 그게 범죄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그 부분의 한도 내에서는 법원이 심사할 수 있다. 요거 한번 정리를 해 놓으시고 그 다음 이제 비상계엄 청구 확대 선포입니다. 요거 비상계엄을 확대입니다. 그러면 비상계엄 확대는 내란죄의 구성 요건인 폭동에 해당한다. 예, 요건 아마 모든 수험생이 정리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좀 더 깊게 봅시다. 예, 비상계엄 청구 확대는 필연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바로 뭐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자유에 대해서 특별한 조치를 해가지고 뭐 정치 활동을 제한하거나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기본권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 다음 나머지 내용을 한번 쭉 읽어보시고 그러면 비상계엄을 청구 확대하는 것은 내란죄 폭동입니다. 폭동 중에서도 폭동은 내용이 폭행이나 협박이잖아요. 정확하게 폭행입니까? 협박입니까? 그걸 보자는 겁니다. 바로 비상계엄을 청구 확대해버리면 기본권에 대한 제한에도 너희들이 위반 시에 계엄법으로 처벌될 수 있다. 겁을 주는 겁니다. 협박입니다. 에 따라서 요거 파란색 비상계엄은 청구 확대 조치가 내란죄 구성요건인 폭동 내용으로서 예, 협박입니다. 협박입니다. 폭행이 아닙니다. 협박 행위가 되기 때문에 내란의 폭동에 해당합니다. 폭동에 해당합니다. 협박에 해당한다는 거. 그 다음 이제 조금 더 어렵게 나온다. 조금 더 어렵게 나온다. 제가 별 희한한 거 이제 다 합니다. 제가 이걸 보는 겁니다. 광주 시민의 시위를 난폭하게 진압합니다. 이게 내란이 될까의 문제입니다. 국군문란 목적. 여기서 요 노란색 있죠. 이거 나오면 이제 어렵게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보는 겁니다. 보겠습니다. 헌법상 아무런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헌법의 수호자로서 이 지위를 가진다는 것만 가지고 헌법 수호를 위해 목적으로 집단을 이룬 시민들 있죠. 광주 시민들입니다. 이 시민들을 91조 이후에서 말하는 헌법기관이죠.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원심이 91조가 국군문란의 대표적인 행위 태양을 예시하고 있다고 본 것도 수긍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까 살짝 적어놨죠. 91조 1호 2호는 예시적 규정이 아닙니다. 한정적 열거입니다. 1호 또는 2호 둘 중에 한 개에 해당해야지만 국군문란 목적이 됩니다. 그리고 계속 봅니다. 그 다음 요 내용 위 법률 조항에 관한 법률을 의해가지고 예, 요거 우리 형법에서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헌법 수호를 위하여 시위하는 국민의 결집을 헌법기관으로 봐가지고 바로 그 헌법에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했으니까 국군문란 목적으로 내란죄로 처벌한다. 허용이 될까요? 유리한 겁니까? 불리한 유처입니까? 불리한 유처라고 봅니다. 따라서 결국 불리한 유처에서 해당하여 재형보증적 원칙에 위반한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 이것도 한번 정리해 놓습니다. 즉 국민의 결집을 바로 91조 2호의 국가기관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원심은 고등법원은 국민의 결집을 바로 헌법기관으로 본 겁니다. 그래서 내란죄 유죄를 인정하게 되겠죠.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러면 광주 시민들의 시위를 무장병력으로
강폭하게 진압한 건 내란죄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내란죄 됩니다. 되는데 개수부입니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바처럼 피고인들이 80년 5월 17일 24시를 기하여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등 헌법기관인 대통령, 국무위원들에 대하여 강압을 가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에 항의하기 위해서 일어난 광주 시민들의 시위는 국권을 문란하게 하는 내란 행위가 아니고 헌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잖아요. 광주 시민들의 행위는. 그렇다면 이를 난폭하게 진압합니다. 그러면 누가 겁납니까? 그렇죠. 국무위원들이 겁나잖아요. 전씨 저놈들은 광주 시민들을 난폭하게 막 총기 사격하고 헬기 뜨고 난리 나잖아요. 그럼 저놈들은 우리를 죽일 수도 있다. 국가기관을 외폭하는 겁니다. 그럼 보시면 난폭하게 진압함으로써 대통령과 국무위원에 대한 강한 위협을 가하여 그들로 하여금 외포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시위 진압 행위는 피고인들의 헌법기관인 대통령 그리고 국무위원들을 강압하여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겁니다. 국헌문란 목적에 해당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부분 그냥 간단하게 이 부분도 내란죄는 성립합니다. 성립하는데 바로 국민들의 결집을 국가기관으로 볼 수는 없고 다만 국민들의 결집을 매우 심하게 억압하고 있죠. 그러면 국무위원에 대한 그렇죠 외포 즉 협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란죄 폭동이 되고 국헌문란 목적도 인정됩니다. 이것도 내란죄 성립합니다. 그다음 네. 그러니까 요것도 내란죄가 성립하고 요것도 내란죄가 성립하고 요것도 내란죄가 성립하고 요것도 내란죄가 성립합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또 핵심이 내란죄는 즉시범, 상태범, 계속범 중에 상태범입니다. 요리 봤잖아요. 이제 여기서 이제 하나가 뭐가 문제가 되느냐? 비상계엄 해제했으면 결국은 81년도 1월 24일 날 그리고 전 씨가 한 7년 단임으로 대통령직이 있었잖아요. 그 와중에 시위가 많이 일어났죠. 그래서 대학생들부터 해가지고 시위가 엄청나게 이루어졌고 그때마다 바로 무장병력들과 아무튼 시위를 진압해 옵니다. 그럼 요것도 별도로 내란죄가 성립할까? 그리고 결국은 항복했죠. 87년도 6월 29일 6.29 선언으로 국민 저항에 굴복했고 결국은 당시에 민정당 대표였던 노태우입니다. 노태우가 바로 생방송으로 나가지고 대통령 직선제를 수용하겠어 하고 이렇게 입을 다시는 참 그때 제가 봤을 때 그게 그렇게 안타깝냐 아깝냐 왜 자동적으로 자기가 대통령 돼야 되는데 간선제로 직선제로 하면 자기가 대통령 안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노태우가 이 맛을 capcap다시면서 연설하던 모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직선제를 하고 또 노태우가 당선되네요. 무슨 일이 있었던가. 아무튼 그러면 내란죄는 언제 종료되느냐? 원심법원이죠. 고등법원은 요때 종료된다고 봤습니다. 즉 요때 내란죄가 종료. 이때 내란죄가 종료가 되느냐? 왜? 원심법원은 계속범으로 봤습니다. 내란죄를 계속범으로 보게 되면 이미 내란죄는 성립했지만 바로 요때 끝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국민의 저항권에 굴복해가지고 지선제 요구를 받아들인 87년도 6월 29일 날 내란죄가 종료되는 것으로 봤고 따라서 계속범으로 본 겁니다. 여기서 요 7년 동안 계속해가지고 내란죄 폭동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했던 겁니다. 그렇게 만약에 계속범으로 보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요거 비상계엄 해제 후에 진압이죠. 이거 내란죄가 성립합니까 안 합니까? 아직 내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국헌을 문란한 목적으로 폭동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것도 내란죄가 성립합니다. 물론 성립하되 얘들도 내란죄 얘도 내란죄 성립하면 대신에 전부 다 합쳐가지고 단순일죄입니다. 차이점은 비상계엄 해제 이후에 일어났던 요 시위를 진압하는 것도 내란죄가 성립하되 다만 전체가 합쳐가지고 단순일죄입니다. 그런데 그 판결은 대법원이 받아들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이 판례에서 핵심은 내란죄는 언제 종료되느냐 요때입니다. 81년도 1월 24일 날 비상계엄이 해제되었을 때 요때 내란죄는 끝납니다. 그럼 이제 볼까요? 그러면 전 씨가 정권을 잡고 있는 동안에 그죠 전 씨가
요 시위 진압하는 겁니다. 이미 내란은 요때 종료되었죠. 그렇죠. 그러면 요 이후에 시위 진압하는 것은 내란죄는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내란죄는 성립하지 않는 겁니다. 물론 내란죄는 성립하지 않지만 뭐 폭처법 위반죄 등은 성립할 수는 있겠죠. 적어도 이미 내란은 비상계엄 해제되었을 때 요때 종료되었으니까 그 이후의 시위 진압은 별도의 내란죄가 아예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요게 이제 내란죄 불성립이고 아무튼 바로 87년도 6.29 선언 때 내란죄가 종료되는 게 아닙니다. 종료되는 게 아니고 비상계엄이 해제되었을 때 내란죄는 종료되고 그럼 그 이후의 시위 진압은 내란죄는 성립할 수는 없습니다. 내란죄는 성립할 수 없다. 그래서 여기까지 본 겁니다. 그럼 여기서 아무래도 좀 더 여기까지 나올까 싶은 생각도 들지만 적어도 비상계엄의 전국 확대는 내란죄 폭동이고 폭동 중에서도 협박에 해당한다. 이걸 꼭 알고 있어야 되고 좀 더 어렵게 들어간 자 그렇게 본다면 바로 관중 시민들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서 바로 국민들이 직결했죠. 국민들의 결집을 91조 2호의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볼 수는 없고 다만 국가기관으로 본다는 것은 불리한 유추입니다. 다만 시민들에 대한 억압은 대통령, 국무위원에 대한 억압이 됩니다. 따라서 그들의 권한 행사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국군문란 목적에 해당한다. 그리고 역시 이것도 내란죄는 성립합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하나를 더 봐야 되는 마지막으로 바로 무장 시위대 있죠. 광주 도청 등을 증가한 무장 시위대를 총으로 쏴 죽입니다. 18명 정도가 죽었나요? 그러면 관주 시민 무장 시위대 사살합니다. 이 부분은 내란죄에 흡수될까? 즉 폭동이 수반되는 것으로 내란죄에 흡수될까 아니면 내란 목적 살인의 별죄를 구성할까? 내란 목적 살인의 별죄를 구성합니다. 별도로 성립합니다. 이거는 폭동이 수반해서 발생된 게 아니고 그것 자체가 의도적으로 그렇죠. 무장 시위대를 사살하라. 총기도 보급하고 해서 쏘았죠. 그러면 무장 시위대를 바로 의도적으로 살해한 행위는 내란죄에 흡수되는 것이 아니고 내란죄와 별도로 내란 목적 살인의 별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그리고 마저 한번 보겠습니다. 밑에 남아있는 게 제3항 이제 별건 없죠. 내란 예비 업무 선동 선저죄입니다. 그러면 이제 90조입니다. 내란도는 내란 목적 살인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업무 그리고 2항에서는 선동 선전한 자도 처벌되고 폐지 넘어갑니다. 네모 1번에 내란 업무죄 선인 요건. 내란 업무에 해당하는 합의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내란에 관한 범죄 결심을 외부에 표시, 전달하는 것만 가지고는 부족하고 객관적으로 내란 범죄 실행을 위한 합의라는 것이 명백히 인정되고 그러한 합의에 실질적 위험성이 인정돼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알고 있죠. 우리가 기본 수업 때 현법 총론 공부할 때 업무는 2인 이상의 자아 사이에 성립한 특정한 범죄를 위한 합의로서 그럼 그 합의에 단순한 위험성입니까? 실질적 위험성이 필요합니까? 실질적 위험성이 필요하다. 그래서 바로 핵심적인 요소는 예비죄나 업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범죄가 특정돼야 되죠. 특정된다는 것은 범행의 일시, 장소, 방법 또는 공격의 대상, 목표, 시기 이런 게 구체적으로 정해져야만 됩니다. 그러면 범죄가 특정됨으로써 단순한 위험성이 아니고 실질적 위험성이 인정됩니다. 이걸 우리가 공부했고 그러면 지금부터 보는 것은 내란 업무죄하고 내란 선동죄 차이점. 그럼 선동이다라고 하는 것은 충동하거나 격려하는 겁니다. 부추기는 거. 충동 또는 격려입니다. 그러면 선동은 요 밑줄에 대한 반대입니다. 그러면 선동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정에 대한 반대는 특정될 필요가 없습니다. 범죄가 특정될 필요가 없습니다. 공격의 대상, 목표, 시기, 방법 이런 게 미리 정해져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당연히
특정될 필요가 없으니까 실질적 위험성이 아니고 내란의 일을 위험성만 있으면 됩니다. 위험성만. 네, 바로 원모죄는 실질적 위험성이 필요하고 반면 선동죄는 그냥 위험성만 있으면 된다. 요걸 가지고 밑에 판례를 보시면 됩니다. 그럼 네모 2번 보겠습니다. 내란 선동죄입니다. 선동죄의 승인 요건 먼저 대가로 1번. 내란 선동이라 하면 내란이 실행되는 것을 목표로 하여 피선동자들에게 내란 행위를 결의 실행하도록 충동하고 격려죠. 충동 격려가 선동하는 겁니다. 그리고 대가로 2번입니다. 이런 게 나오면 좀 어렵죠. 내란 선동에서 시기와 장소, 대상 방식, 역할 분담 등 내란 실행 행위의 주요 내용이 밑줄 한번 쭉 그어놓습니다. 선동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바로 내란 선동죄는 범죄가 특정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미리 선동당해서 구체적으로 제시될 필요는 없고, 또 선동에 따라 피선동자가 내란 실행 행위로 나아갈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되어야지만 내란 선동의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도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업무하고 선동의 차이점은 이겁니다. 특정돼야 되는지 특정될 필요가 없는지 이렇게. 그리고 대가로 3번입니다. 그렇죠. 이석기 의원 사건이죠. 특정 정당 소속 국회의원, 간 및 지역위원장을 비롯한 피고인들이 이른바 조직원들과 회합을 통하여 참석자 130명하고 한반도에서 만약에 전쟁이 발발하는 등 유사시에 상부 명령이 내려지면 바로 전국 각 권역에서 국가기관 시설 파괴 등 포통할 것을 주장 또는 통보합니다. 이게 이석기 의원 사건이잖아요. 그러면 화살표 내란 선동죄가 성립합니다. 반면 내란 음모죄는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왜 내란 음모가 안 될까요? 음모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이거죠. 범죄가 특정되면 됩니다. 공격의 시기, 장소, 방법, 공격의 대상, 목표가 정해져 있어야 되는데 얘들은 어떻게 했나요? 유사시에 국가기관을 장악하겠다 이런 것이지 언제쯤에 공격의 그 목표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도 않았고 또 시기가 정해져 있지도 않죠. 그래서 범죄가 특정되지 못하기 때문에 내란 음모죄는 성립할 수 없고 다만 내란의 일을 위험성은 있는 것 아니냐. 내란 선동죄 유죄 판결을 하게 된 겁니다.